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의 모든 문제는 동화 속 심리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 지은이는 류혜인, 발행은 스몰빅 인사이트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를 통해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배우게 되면 살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심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책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심리학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어릴 적 읽었던 동화를 활용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심리학을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에 발췌된 25편의 동화 속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매번 문을 열어줘서 위기에 처하는 백설공주는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상징이며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 얼어 죽고만 성냥팔이 소녀는 자기 일이 아니면 잘 나서려 하지 않는 인간 심리의 반영입니다. 또한 왕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인어공주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각각 접촉 위안, 방관자 효과, 만족자의 법칙이라는 심리학 법칙으로 설명됩니다. 이 책은 동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와 장면을 통해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심리학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나에게 옳은 것은 분명 남에게도 옳을 것이다. 여우와 두루미의 허구저 합의효과. 햇살이 가득한 호수에서 두루미가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여우가 두루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두루미야, 잘 지내고 있니? 응, 잘 지내. 무슨 일이니? 난 좀 바쁜데. 두루미는 아주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둘이 싸웠기 때문이죠. 여우는 기분이 나빴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 그러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래? 정말? 두루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 꼭 갈게. 우리 집은 길을 따라 쭉 오면 벚나무 왼쪽에 있어. 여우는 아주 친절하게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두루미는 여우가 알려준 대로 집을 찾아갔어요. 맛난 음식을 먹을 기대에 두루미는 아침도 걸렀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두루미는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여우야, 나왔어. 두루미의 목소리를 들은 여우가 얼른 문을 열어 주었어요. 어서 와. 여우는 아주 반갑게 두루미를 맞이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두루미 앞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여우가 준비한 음식은 수프였지요. 그러나 두루미는 이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스프가 납작한 접시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서 먹어. 채소를 듬뿍 넣었어.
하지만 두루미는 긴 부리 때문에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먹을 수가 없었죠. 그 모습을 본 여우는 두루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먹니? 맛이 없니? 아니, 맛있어. 그냥 지금 별로 배가 안 고프네. 그래?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여우는 후루루 쩝쩝거리며 두루미의 수프까지 먹어 치웠어요. 여우 녀석 정말 나빠. 두루미는 여우에게 속은 것만 같아 너무 화가 났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우와 여우와 두루미에서 여우는 분쟁의 씨앗으로 등장한다. 애초에 손님을 불러놓고 혼자서만 맛있는 수프를 날름날름 먹었으니 여우는 쓴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두루미는 자기가 못 먹는 모습을 보고도 왜 안 먹니? 맛이 없니? 하면서 자신의 스프까지 뺏어가는 여우가 얼마나 얄밉게 느껴졌을까. 자고로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제일 치사한데 말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적으로 여우만의 잘못일까? 사실 여우는 두루미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두루미에게 식사를 제의한 것도 여우였고 맛있는 수프를 끓여낸 것도 여우였다. 어쩌면 여우는 하얀 프릴레이스가 달린 식탁보를 펼치고 프리지아 꽃을 한아름 가지고 와 테이블을 양껏 꾸몄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정말로 여우가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했다면 나중에 두루미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 거절했을 것이다. 자기한테 복수할 게 뻔한데 뭐하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는가. 하지만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흔쾌히 응했다. 순진하게도 두루미가 자신을 위해 만든 요리에 들뜬 기대를 하면서 말이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우는 두루미를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여우는 수프를 납작한 접시에 담아서 두루미에게 주었을까? 어쩌면 여우는 단순히 착각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허구적 합의 효과 때문에 말이다. 허구적 합의 효과란 자신의 생각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하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말한다. 허구적 합의 효과는 스탠퍼드 대학의 리로스와 그의 동료들이 행한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심리학자들은 하나의 스토리를 짜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집 근처의 슈퍼마켓에서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이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다. 당신은 네, 좋아해요. 집에서 가깝고 또 품질이 좋은 고기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답한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사람이 실은 제가 비디오 녹화 스태프인데요. 지금 이 상황은 녹화 중이었어요. 라고 밝힌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텔레비전 광고의 무삭제판으로 삽입하고 싶은데 동의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 당연히 이 제안에 동의한 사람들도 있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저마다의 이유로 둘 중 하나의 입장이라 생각된다. 자신의 멘트가 광고에 그대로 나가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을 것이다. 내가 텔레비전에 나오다니 정말 굉장한 일인걸.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처럼 받아들였을 것이다.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이 모습으로 광고에 나간다고? 말도 안 돼.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알려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을 우물쭈물했네. 바보 같아 보일 거야.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나면 비디오 녹화 스태프로 가장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것 같나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진다.
광고를 허락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기꺼이 허락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허락하지 않은 사람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처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대답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든 모두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멘트가 광고에 나가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재미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 또한 부끄러운 일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했다. 이 실험은 결국 인간은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싫어한다고 생각함을 알려준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여우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뺨치게 테이블 세팅을 해놓고 정성을 들여서 수프를 끓인 뒤 마지막에는 두루미도 자신처럼 넓적한 접시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놓고 두루미가 못 먹자 여우의 시각에서 보면 두루미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여우는 상심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준비했는데 안 먹다니 하고 삐졌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 안 먹을 거면 내가 먹을게 라고 말한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여우가 못됐다며 두루미의 복수를 용인한다. 이는 여우의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일일 수 있다. 그러면 여우로 하여금 두루미에게 넓적한 접시를 주게 한 허구적 합의 효과는 왜 일어날까? 바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 카네기 멜런 대학의 행동경제학 교수 레벤슈타인과 보벤이 했던 실험은 바로 이러한 경향성을 잘 보여준다.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산에서 조난당한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후 연구자들은 조난당한 사람에게 갈증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배고픔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질문을 받는 사람은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으로 들어가려는 사람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나가는 사람, 이렇게 두 집단이었다. 실험 결과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갈증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고 답했다. 이 실험은 인간이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이해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마다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두루미의 입장에서는 여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두루미는 비록 납작한 접시를 보고 기분이 나빴을지라도 여우의 행동이 악이 없는 실수였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복수를 위해 뒤에서 칼을 갈기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여우야, 너는 납작한 접시를 좋아하는가 보구나. 하지만 나는 부리가 길어서 납작한 접시로는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난 호리병을 좋아해. 집에 호리병 있니? 그러면 여우는 아차 하면서 창고에서 호리병을 뒤적뒤적 찾아 거기에 수프를 담아 주었을 것이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말이다. 어쩌면 두루미가 허구적 합의 효과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 두루미가 여우에게 복수하는 파국적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한 걸음 더. 원만한 관계를 원한다면 투명성 착각을 주의하라. 인간은 저마다 자신의 입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의한 착각을 하기 쉽다. 비단 여우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도 충분히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다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봐 라든가
아니 보통 다들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도 다 그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자기중심성과 관련한 또 다른 착각으로 투명성 착각을 들 수 있다. 투명성 착각이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을 거라 여기는 착각을 말한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아는 떴다 비행기라는 동요를 생각하면서 이에 맞춰 리듬을 타보라 하자. 그리고 이렇게 묻는다. 이게 어떤 노래인지 다른 사람들이 맞힐 것 같나요? 이때 무려 80% 사람들이 쉽게 맞힐 것이다 라고 답한다. 그런데 직접 실험해보면 리듬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알아맞히지 못한다. 그래서 정답률은 30%도 채 안 된다. 당연히 알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입장과 그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입장 모두 투명성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나친 완곡어법을 사용했으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해당한다. 술 약속이 있다는 이성 친구에게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아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가서 되게 재밌었나 봐, 나한테 연락 한번 안 할 정도로 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다. 나는 사귀는 사람을 구속하지 않는 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런데 신경은 쓰이니까 다른 이성은 없는지 인증사진도 보내고 내가 뭘 하는지 중간에 알아서 연락해. 정말 나를 좋아하고 신경 쓴다면 이 정도는 다 알아서 헤아려 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석하게도 이 역시 투명성 착각에 속한다. 차라리 애인의 연락이 늦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나중에 연락 주겠지라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든가, 그도 안 되면 솔직하게 요구사항을 말하는 것이 좋다.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려면 이런 심리효과들을 잘 인식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자. 육체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괴롭다. 백설공주의 첩촉위안.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요술거울로 확인한 왕비는 독이 묻은 머리빗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왕비는 또다시 변장을 하고 백설공주가 있는 7 난쟁이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좋은 빗 사세요. 빗기만 해도 머릿결이 고와지는 예쁜 빗이에요. 문 밖에서 박물장수로 변장한 왕비는 계속 외쳤습니다. 아가씨, 이런 빗은 귀한 물건이라 손에 넣기 어려워요. 아가씨의 곱고 탐스러운 머리를 잘 빗겨줄 빗이랍니다. 백설공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친절한 할머니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들어오세요. 박물장수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곧장 백설공주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직접 빗질해줘도 될까요? 박물장수 할머니가 공주의 머리를 만지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기분이 좋아져서 친절한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머리를 맡겼습니다. 박물장수는 백설공주의 등 뒤로 돌아가서 독이 든 빗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빗에 미리 발라두었던 독이 공주의 몸에 스며들고 만 것입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왕비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기뻐하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7 난장이들은 이번에도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 난장이가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혀 있는 빗을 찾아냈습니다.
그 빛을 뽑아내자 공주는 숨을 크게 들이키며 눈을 떴습니다. 백설공주는 7 난장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잊으셨나 보군요. 이번에도 실패했으니까 왕비가 또 변장해서 공주님의 목숨을 노릴 거예요. 제발 앞으로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앞으로는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동화에서 백설공주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동화를 읽어보면 백설공주는 처음에는 살인청부업자인 사냥꾼에게 죽을 뻔하다가 사냥꾼이 그녀를 가엾게 여긴 덕분에 겨우 살아난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사실 백설공주를 제일 사랑한 건 왕자도 난쟁이도 아닌 사냥꾼이라는 설이 떠도는 것이다. 백설공주의 심장 대신 멧돼지의 심장을 가져가 왕비에게 바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위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 인물이니 말이다. 그렇게 얻은 목숨, 백설공주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도통 그렇지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기 때문이다. 난쟁이 집에 얹혀 사는 동안 백설공주는 허리를 꽉 조이는 네이스끈과 독이 묻은 빛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에게 자꾸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결국 왕비의 꼬임에 넘어가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도대체 왜 백설공주는 자꾸만 문을 열어주었을까? 그것은 아마 외로움 때문일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백설공주는 7 난장이들의 집에 종일 혼자 있었다. 그러니 분명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움에 문을 열어준 것일 수 있다. 누군가와의 접촉이 필요해서 말이다. 접촉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 하나 있다. 바로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가 실시한 접촉 위한 실험이다. 그가 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쟁 고아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의 한 보육원은 이러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는데 이 보육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은 보육원으로 민간 보육원보다 시설이나 식단의 영양 상태가 훨씬 좋았다. 게다가 위생을 중요시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격리해서 키웠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환경이 열악한 민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게다가 생존한 아이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할로우는 원숭이를 이용해서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에게 철사로 된 엄마와 헝겊으로 된 엄마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철사로 된 엄마는 몸통을 철사로 만들어서 촉감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헝겊으로 만든 엄마는 철사로 된 엄마와 다르게 촉감이 따뜻했다. 하지만 우유병이 없어서 새끼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다. 얼핏 생각해보면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므로 새끼 원숭이는 당연히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 매달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비껴갔다. 새끼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엄마가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엄마를 온종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심지어 배가 고플 때도 새끼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철사로 만든 엄마의 가슴에 있는 우유병으로 입만 가져가 허기를 채웠다. 더 놀라운 것은 새끼 원숭이에게 매우 큰 소리를 들려주거나 무서운 기계로 위협을 가할 때였다. 그때마다 새끼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인 1950년대까지는 아기가 엄마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배고픔을 엄마가 해결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찬장 이론이라고 한다. 찬장 이론이란 아이가 엄마를 우유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으로 아기가 엄마를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할로우의 새끼 원숭이 실험을 통해 찬장 이론의 한계가 밝혀졌다. 더불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청결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죽어간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바로 애정이 담긴 접촉의 부재 때문이었다. 누군가와 접촉하고 누군가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행위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캠페인까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리허그 운동이다. 프리허그 운동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사람이 프리허그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포옹을 청하면 안아주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제이슨 헌터라는 미국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내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포옹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그는 프리허그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후안만이라는 호주인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운동은 전 세계로 급속히 퍼져나갔다. 다시 백설공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백설공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새도 없이 말이다. 또 백설공주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왕이어서 딸을 직접 보살피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녀들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백설공주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거다. 마치 이탈리아의 보육원처럼 백설공주에게는 청결한 환경과 풍부한 음식만 제공된 것이다. 그러다가 새로 맞이하게 된 새엄마는 백설공주를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 이를 피해 백설공주는 7 난장이들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난장이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 그동안 백설공주는 온종일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한번 백설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과연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접촉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은 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피부에는 촉각신경섬유라는 것이 있다. 이 신경섬유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데 이 정보가 뇌섬엽으로 전달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그 엔도르핀을 통해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안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에서는 접촉을 단순히 접촉이라 하지 않고 접촉 위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백설공주가 자꾸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접촉 위안을 받고 싶었던 백설공주의 필사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관계로 인해 받는 상처는 필연적이라는 말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건강 심리학자 로볼즈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중내 사내에도 부부일 때가 혼자일 때보다 암, 우울증, 독감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다. 이뿐만 아니다. 심리학자 슈날은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높은 언덕을 걸어 내려오게 시켰다. 이때 한 집단은 혼자 내려오게 했고 다른 집단은 친구와 함께 내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피실험자에게 언덕이 얼마나 비탈져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랬더니 혼자 내려온 참가자들이 함께 내려온 참가자들보다 언덕이 더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나에게 의미 있거나 가까운 사람만이 도움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생긴다. 심리학자 사모프와 짐바르도는 이와 관련된 실험을 위해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에는 기분 좋은 정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집단에는 기분 나쁜 정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모든 피실험자에게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혼자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건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쁜 정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집단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서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굴이 이쁘면 성격도 이쁠 것이다. 신데렐라의 헤일러 효과. 신데렐라 동화에 나오는 무도회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무도회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는 신분제가 극명했다. 그런데 동화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나 무도회에 참석한다. 물론 무도회에 걸맞는 헤어스타일이나 드레스, 액세서리 등을 감당할 만큼의 재력은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혹시 왕자는 지독한 외모 지상주의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동화 속 무도회는 왕자가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예쁜 여자 어디 없나 찾아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가는 것이다. 왕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왕자는 분명 신데렐라만큼 예쁜 외모를 갖췄으면서 동시에 자신과 비슷한 지위를 가진 공주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자는 한낱 서민인 신데렐라를 찾기 위해 방방곡곡을 헤맨다. 전국의 모든 아가씨에게 신데렐라가 흘리고 간 유리구두를 신겨보면서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왕자를 신데렐라 찾기에 빠지게 했을까? 그건 바로 인간의 가장 강력한 호감을 자극하는 신체적 매력 때문이다. 즉 신데렐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척이나 예뻤다는 말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해필드와 동료들이 했던 실험은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는 왕자의 마음을 잘 보여준다. 우선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인 미네소타 대학의 학생들에게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성격의 이성과 사귀고 싶은가라고 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과 상관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댄스 파티 상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짝을 쥐어주고 댄스 파티에 참가하게 했다. 댄스 파티가 끝나자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댄스 파티 파트너의 외모를 평가하게 한 다음 그 파트너와 사귀고 싶은지 물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상대를 다시 만나 사귀고 싶다고 말한 학생들 대부분은 댄스 파티 파트너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다시 말해 사귀고 싶은 이성의 기준이 댄스 파티 전에 조사했던 성격이 아니라 외적 매력이었던 것이다. 이 실험으로 미뤄보건대 데이트 상대를 정할 때 외모를 우선시하는 것은 비단 동화 속 왕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은 가볍게 만나고 마는 일회성 데이트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다. 심리학자 그레고리 화이트가 진행한 연구를 보면 서로의 외모를 매력적으로 느꼈을 때 더 오래 교제하는 경향이 있었다. 심리학자 베럴즈와 데이크스트라가 한 연구에서도 상대방의 외모를 더 매력적으로 여길 때 부부관계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으려 한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면을 중시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외모보다는 성격, 태도, 가치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적 매력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더욱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는 신데렐라의 앞뒤 상황을 알고 있어서 신데렐라가 착하다는 사실을 안다. 하지만 왕자의 입장에서 보면 왕자는 춤을 추는 동안에만 신데렐라를 본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왕자는 잘 모르는 여자에게 청혼했다. 그저 외모가 예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말이다. 아마 왕자는 이렇게 예쁜 여자는 분명 현명하고 착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헤일로 후광 효과라고 한다. 헤일로 효과란 한 가지 요소가 빼어나면 그 나머지 요소들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뜻한다. 헤일로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다. 그는 군대에 있는 장교들에게 병사들을 평가하게 했다. 그랬더니 인상 좋고 체격이 장대한 일부 병사들에게 특히 더 좋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들은 자신이 좋은 점수를 준 병사들이 다른 평범한 병사들보다 사격 실력이 좋고 전투화도 잘 닦았으며 심지어 하모니카도 잘 분다고 여겼다.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카렌 디온 등이 한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하게 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성에 대해서뿐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평가하는 모든 경우에서도 똑같았다. 슬프게도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외모와 훌륭한 성품은 실제로 관련성이 큰 것일까? 이에 대해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마크 스나이더가 한 가지 실험을 했다. 그는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누도록 했다. 통화하기 전에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들의 얼굴을 사진으로 본 상태였다. 이때 사진은 예쁜 얼굴이거나 평범한 얼굴 둘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예쁜 여학생의 사진을 본 남학생들은 해당 여학생과 통화를 하는 내내 따뜻하고 친절하게 행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력적인 여학생과 통화한 남학생들은 상대 여학생의 말을 잘 들어주고 어떤 식으로든 맞장구를 쳤다.
이 실험으로 매력적인 외모를 지닌 사람이 실제로 뛰어난 성품과 능력을 지녔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매력적인 외모를 훌륭한 성품과 연결지어 생각한 것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했을 뿐이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데렐라의 참된 매력은 그녀의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인지도 모른다. 요술쟁이 할머니도 외모의 중요성을 알고 신데렐라를 화려하게 꾸민 것일 수 있다. 어쩌면 신데렐라는 심리학자 헬러 효과를 알고 자신의 외모를 적절히 활용했던 똑똑한 여자인지도 모른다. 우리도 자신을 내보일 때는 헬러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헬러 효과를 걷어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만약 신데렐라보다 신데렐라 언니가 더 예뻤다면 왕자는 신데렐라 언니를 찾아 헤맸을지도 모른다. 신데렐라 언니의 고약한 심보도 모르고 말이다. 그러니 이런 왕자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헬러 효과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무엇이든지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헬러 효과가 무서운 이유는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심리는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 가령 학벌을 생각해보자. 사실 학벌이 무조건적인 만능 프리패스는 아니다. 서울대라고 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름 없는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명문대에 입학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편견과 헬러 효과 때문에 얻어지는 이득이 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학벌만 보고 이 사람은 똑똑하고 성실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 강사를 뽑으려고 하는데 강의 경력이 없는 두 사람이 원서를 냈다고 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에게 한번 강의를 해보라고 시켰지만 모두 별로였다. 이때 두 사람 중 한 명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한 명은 이름 없는 지방대학교를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서울대 출신에게는 아마 경력이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주면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아직도 학벌의 헤일로 효과를 잘 모르겠다면 직접 서울대 캠퍼스에 가보자. 인성이 뛰어나서 서울대생이 된 건 아니잖아.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캠퍼스에 들어서는 순간 서울대 학생들이 왠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헤일로 효과와 대비되는 것이 바로 데블 악마 효과다. 데블 효과란 못생긴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의 다른 측면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언급한 손다이크의 실험에서도 장교들은 못생긴 병사들에게 실수를 많이 하고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데블 효과도 헤일로 효과와 마찬가지로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적용된다. 언젠가 학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배달기사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으면 배달하고 있겠냐라는 막말을 해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학원 직원이 데블 효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의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편견을 확고하게 믿으면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러한 헤일로 효과와 데블 효과를 잘 알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을 줄이야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